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서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경제인들이 동행해서 미화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원전 과학자와 후쿠시마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까지 매도했던 정치권 일각의 공격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잠시 후에 직접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50여 년 전에는 우리와 총뿌리를 맞대고 싸웠던 베트남이 수교 30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 4위 교역국이자 무역 흑자로는 1위의 경제 VIP가 됐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무려 8%가 넘는 깜짝 경제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베트남을 윤석열 대통령이 205명이라는 미국 국빈 방문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경제인들을 이끌고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팔려요. 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리셉션 주관, 각종 경제인 면담과 계약을 마치자마자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베트남 도착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숨가쁜 일정이었어요.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서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트랩을 내리고 있습니다. 왼쪽 손에 든 김 여사의 손가방, 부산 이즈 레디라는 그 로고 키링이 붙어 있고요. 도열한 그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일정 자체가 빡빡했어요. 오늘이 베트남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고 호찌민 전 주석의 묘소 참배를 먼저 합니다. 호찌민이 그만큼 현대 베트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호찌민의 그 행적이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지금도 가장 친근한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호 할아버지, 예, 호 할아버지 또 호 아저씨라고들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2달 전에 베트남 초청으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는 저 호치민 저 묘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는 저기를 가기는 했는데, 네네. 막상 그 호치민 주석 이렇게 방부 처리해 놓은 그건 못 봤습니다. 줄이 너무 길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줄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저게 제가 중국에서 모택동을 저렇게 방부 처리한 천안문 쪽 천안문에 있죠. 예, 네. 그때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중국에서 제가 딱 그 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동원의 냄새가 물씬 났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마 대통령 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줄 자체가. 네네. 그리고 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예. 베트남은 어디 가나 애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젊은 나라죠. 25세 이하 인구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네.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진짜 젊은 베트남이고 어디서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가 이게 좋은 기운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치민 묘에 서 있는 줄도 다 그런 아이들이 서 있는 줄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면에서 그 어떤 면에서 좀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같이 간 우리 경제인들이 무려 205명입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는 122명이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 역시 경제, 세일즈 외교란 뜻이죠? 네, 뭐 충분히 그럴만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2배예요. 네. 그리고 땅은 3배 정도 넓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길죠. 거기에다가 이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무역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나라거든요. 흑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3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고 수입 수출 합친 교역은 4번째로 크거든요. 엄청나네요. 이미 일본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나라. 제쳤죠, 일본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우리가 그만큼 그 많이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개 IT 전자산업이나 이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들이 많고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1차 상품이나 2차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구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무역 수지는 앞으로도 계속 흑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허브 중심 국가 역할을 했어요.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수천 년간 중국하고 긴장 갈등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국경 분쟁 많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베트남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도 베트남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까지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협력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 박사님 말씀 있었지만은요. 중국이 지난해 원래는 2등의 무역 흑자국 우리로 보면 그랬는데 22위까지 떨어져서 베트남이 1위로 올라섰다는 의미는 탈중국을 위한 기지가 이제는 베트남이 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하노이에 도착한 직후에 우리 동포들부터 만났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네. 대학에 한번 자, 베트남 동포 간담회. 자, 왼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인데 요새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와달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와달라. 베트남이 지금 되게 아쉬워하면서 네. 왜 박항서 감독을 보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해요. 네, 지금 하환을 받고 있고요. 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교 당시보다 교역은 175배, 상호 방문객은 2,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방금 윤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셨지만 수교 30년 만에 175배, 2,400배, 뭐 이거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수치로 우리의 또 베트남과의 관계가 이렇게 비약적인 신장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영소리를 들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인데 박 전 감독이 요즘 여러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다시 받고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왜 그런 박 전 감독을 놓아 보내느냐 이런 항의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박 전 감독의 참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셈입니다. 그 1월 30일인가 이제 베트남 대표팀과의 계약이 끝나서 네. 지금 그 많은 베트남인들이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외교관 1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베트남 주재 대사관 직원들은 좀 섭섭해할 얘기입니다. 뭐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들도 박항서 감독 때문에 사실은 베트남 외교를 굉장히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많이 베트남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다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좀 불미한 일,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예. 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한두 마디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박항서 감독이 주는 긍정 이미지가 큰 거예요. 그걸 덮고도 남는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항서 감독이 갖고 있는 그 긍정 이미지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이 전이가 돼서요. 네. 아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그 성장을 보였다. 우리 교역 관계에서. 175배, 상호 방문객 그렇죠? 2,400배.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수천 년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갈등 관계였으니까 중국인데 가장 그 긍정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삼성의 힘도 큽니다. 네. 삼성이나 LG나 LG. SK 같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게 베트남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이니까. 꿈이라고 하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이 갖는 힘도 있고 네. 박항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긍정 이미지가 대단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베트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문화적인 그 기반은 이미 다 잘 갖춰진 상태가 네네. 된 겁니다. 네. 자,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열린 한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 행사에도 박 전 감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입장 때부터 베트남 소녀 팬들에게 뭐 휘스를 울리고 환호성이 질러지고 그런 대단한 환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 거의 뭐 저기 셀럽이고 아이돌인데 아마 제일 나이 많은 아이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이 저렇게 베트남인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아주 가득 찼어요. 네. 네,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외국인한테 저렇게 사랑을 보내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거는 박항서 감독의 그 리더십의 성격이에요. 히딩크 감독 밑에서 이제 수석 코치를 할 때부터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진짜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한 감독 아닙니까? 그럼 그 선수들이 좀 상처도 받고 그랬다고 이러잖아요. 하죠. 예. 그걸 박항서 감독이 큰형 리더십으로 다 감싸 안았던 거예요. 어루만지고. 예. 그때 박지성 선수가 골 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박항서죠. 당시 수석이 코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과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네네. 많이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의 저런 이제 큰형 같은 또는 아저씨 같은 저런 그 리더십의 성격이 베트남 사람들을 문을 열게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호치민에 대해서도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명칭이 박항서 감독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네. 박 아저씨, 박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하노이의 국가대학교를 찾아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대부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어떻게 제가 그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교육을 도와줄지 저도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장관도 베트남에 가서 직접 한번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의 이 열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베트남어 인사 신짜오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현지 언론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통역 없이 오직 한국어로만 모든 행사를 진행시킬 정도로 베트남인들인데도 베트남 학생들의 또 베트남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 대단히 뜨겁다고 하네요. 예. 뭐 제가 워낙 좀 둔해서 제가 베트남 간 김에 한두 마디는 배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베트남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어가 이제 그 음조가 4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베트남어는 6성인가 그렇대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이 거의 접근이 안 된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저 인사말만으로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말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베트남어에 비해서는 한국어는 굉장히 배우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나 또 제가 다녔던 가게 이렇게 쇼핑하러 아무데나 제가 다녀봤는데 네네. 전통시장에 거의 대부분이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다 네, 봤습니다. 안내문은 저도. 예. 다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종업원들이 한국어를 간단하게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잘하는 그 직원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고 막힘이 없습니까? 예, 거의 막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한번 가는 거다. 이걸 어디서나 제가 확인할 수 있다. 예, 예. 그 정도로 열기가 뜨겁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 한국어 학원, 한국어 학교의 열기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트남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대통령 영부인 앞에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정말 일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아마 의미가 잘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뭐 베트남어 통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마지막 일정은 한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였습니다. 이게 또 대단히 성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약 영상을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자, 한 파트너십 박람회장에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들렀는데 로봇 강아지죠? 현장에서 저 맞이하는 모습이 아주 이제 눈길을 끌었어요. 저 동작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견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트남인들의 소울푸드라는 그 반미를 김치와 섞어 만든 김치 반미. 베트남어 셰프가 저게 햄버거가 아니고 김치 반미입니다. 김치 반미. 그걸 직접 윤 대통령 시식해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팔려요. 선거 때 생각나요. 즉석볶이 먹는 데까지만 나왔는데 그 뒤에 사진은 저거 먹어보고 나서 베트남어 셰프를 보고 엄지척하고 예, 그래요. 이 하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네, 예,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예, 그런데 그 반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이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아침 그 식사가 바게트잖아요. 저 반미는 그 바게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쌀로 만든 거죠? 예, 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쫄깃쫄깃해요. 저것을 반으로 잘라서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기나 채소를 넣고 먹는 게 네. 베트남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걸 반미라고 하는데 저기에 이제 볶은 김치를 넣어서 이제 퓨전으로 변형을 한 거죠. 네. 근데 제 지금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반미를 먹을 줄 아는데 예. 잘 먹는데 볶은 김치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빵이 갖고 있는 약간의 느끼함 같은 것들을 볶은 김치가 그걸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한국을 선망하거나 한국에 왔다 간 베트남인들은 많기 때문에 네. 뭐 김치나 불고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액젓이 약간 달라서 처음에 베트남 쌀국수에 넣는 그 소스 때문에 약간 이질감을 느끼지만 한두 번 먹어보면 매니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음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그 서로 간에 그 어피니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대통령 지금 모습 나옵니다만은 진짜 맛있게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윤 대통령 모습 자세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기업들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화 1억 달러대의 각종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지금 그 수출이 240억 달러 정도 한 3년 전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1억 달러가 이번에 투자가 됐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그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대개 4차 산업과 관련된 뭐 삼성 반도체나 LG 네네.
전자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베트남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거나 진출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뭐 중국의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조금 우리가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 이유가 딱 그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임금이 싸니까 들어갔던 건데 베트남이 중국 이상으로 임금이 쌉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안정관계나 한국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좋은 부분, 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겪어본 베트남인들 몇 명 안 됩니다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뭐 네. 시장에 가면은 노점상 준비를 하거나 저녁 아침 6시 정도 되면 길거리가 출근하는 이 스쿠터들로 꽉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1억 명 가까이 있는 베트남의 그 노동력과 우리의 선진적인 그 산업 기술들이 결합을 하면 이건 한 베트남의 경제에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1억 달러 투자 이 유치는 네. 앞으로 본격화될 한 베트남 경제 협력의 출발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 권력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경제가 확확 움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 국민들이나 베트남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와서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하고 다 챙긴다. 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보는 것과는 좀 더 그 의미 있고 비중 있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5명의 이 많은 경제인들 가운데서는 특히 이 삼성,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활동이 아주 또 두드러집니다. 이 4대 그룹을 대표하는 현지의 작업장들을 이번에 직접 다 총수들이 가서 또 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는 했지만 그 대기업의 오너들이 직접 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봤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현지 법인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직접 봤다는 건 뭐냐면 이 대기업의 투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은 오너가 결정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오너가 현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보고 어느 정도의 노동 규율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이 추가 투자 그 잠재력이 있는가 이거를 직접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트남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게 베트남 청년들 절대 다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이미지가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좋은 이미지로 우리 기업들이 삼성, LG, SK 등이 들어갈 때 그 베트남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뜨거울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에 얼마나 잘 숙련된 노동력을 잘 보급해 줄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에 정부 차원에서 이 인력 공급 문제 또 베트남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것과 관련된 인력 송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 사이드에서는 앞으로 팔로우업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2위의 무역 국자국에서 22위로 추락했고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탈중국 기지로서의 베트남의 매력이 부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함께한 경제인들을 간담회에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기회의 땅이다. 이런 말을 거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내외적으로 뭐 열심히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지금 탈출구를 찾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그 위기 탈출의 한 출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그 기업
그 오너들한테 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고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네. 그것이 규제 철폐건 무엇이건 간에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모든 거 다 앞서서 그 일부터 해결하겠다. 네. 내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는 말 아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이 그 그룹 오너들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네. 미국에 가서도 그 똑같은 메시지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하는 것도 봤잖아요. 네네. 지금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규제 개혁과 경제를 활동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정부는 그걸 서포팅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이거 진짜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의 순서죠. 정부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가야 될 때 아니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란드를 통한 우리의 K방산이 지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성장 중인데 베트남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했던 방산 교역을 이제는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 베트남 방산 시장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베트남은 어쨌든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공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의 무기 그 배급 공급 체계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나 그 중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러니까 이 무기라고 하는 게 처음 받을 때부터 소련제로 받으면 나라가 바뀌어서 러시아가 되더라도 그 무기를 계속 받아 쓸 수밖에 없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군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중국산과 러시아산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중국산, 러시아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성능이 서방 선진 국가들의 무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이게 지속적인 AS 같은 게 잘 어렵잖아요. 러시아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베트남에게 필요한 무기는 최첨단 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라든지 수리온 헬기 같은 이런 그 중단위 수준에서 필요한 무기들이 많거든요. 재래식 전력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 전력 중에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전투력이 강한 네. 그런데 가격은 상당히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네네. 우리는 그 양산 체제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그 계속 공급받을 수 없는 어떤 그 틈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 그 K방산 수출을 그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지만 역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군사 강국은 베트남입니다. 네네. 그래서 베트남의 K방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방산 그 균형이 바뀔 수도 있다. 방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베트남도 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데요. 그런 분위기가. 하노이 시내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옥상 전광판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과 함께 두 나라의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지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거리 영상이 베트남이 저렇게 거리 영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나가기만 하면 어디나 다 거리 영상이지만 베트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심부에 저렇게 크게 영상을 띄운 것은 베트남이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예우를 생각하고서 띄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웬만한 그렇죠. 데는 다 거리에 나오고 노천, 카페 이용하고 그러니까 저걸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 한국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국빈 방문 중에 풀어놓은 보따리들이 있잖아요. 또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정말 친근하게 대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네. 저런 방식으로 정말 대접받는 대한민국 이것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다 보면 일부
좀 좋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이게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 정말 좋았던 국가 이미지가 조금씩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오면 베트남 관련으로는 전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미 다 정리는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적합한 조치들을 좀 실효성 있게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성과를 수렴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한국원자력학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을 비롯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심지어 돌팔이라고까지 매도한 야권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공개 토론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이자 이슈 위원장이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린 한국원자력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정범진 경희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요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이 지금 최대 화두입니다. 후쿠시마의 내항과 외항 좀 다르다죠, 이게? 네. 네. 내항은 2011년도 사고 났을 당시에 오염수를 다량으로 방류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파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해서 이제 방류를 많이 했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오염될 걸 두려워해서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그물을 쳐서 마치 네.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세슘 우럭이 발견된 곳은 내항이죠. 그러니까 어로 활동을 위한 채취가 아니라 그 내항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채취였던 거죠. 실험용 채취한 그렇죠. 우럭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그게 세슘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혔다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고요. 네네. 사실은 그 어로 활동과 관련 없이 그 내항에서 어떤 방사성 오염 정도 측정을 위해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탁에 올라오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이후부터는 그 내항 외에 그 20km 지점 또 그 밖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준치 이상의 물고기가 잡힌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요.
12년 전인데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이미 매일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물들이 300톤씩 네. 그 매일입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갔는데 문제 없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처음에 사고 났을 당시에는 무슨 처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원자로를 냉각하는 일이 급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수라도 넣어가지고 냉각하자 해가지고 나온 오염수는 굉장히 농도도 높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이제 300톤씩 방류가 됐는데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우려를 많이 했지만 네. 뭐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해역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거나 아니면 방사선에 오염된 물고기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류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세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당시 방류했던 양의 0.1% 미만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 현장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다녀오고 정부가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풀려 하는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직은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배출 기준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높으냐 낮으냐 네.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 뭐 반일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이거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뭐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과학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눈을 가리는 색안경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색안경을 끼고서는 애초부터 답을 정해놓고 사물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설득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색안경을 써서 씌워서 색깔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급기야 제2의 광우병 괴담 같은 천일염, 소금 괴담까지 퍼지고 지금도 뜨겁습니다. 자, 천일염이 마트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우스운 게 일단 방사선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건 다 필터로 걸를 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기껏 나와봐야 이제 삼중수소인 거고요. 삼중수소. 네. 그리고 이제 삼중수소 농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또 하나는 삼중수소가 이제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수입니다. 삼중수소 물이다. 이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H2O 대신에 HTO나 T2O의 형태 물 화학적으로는 물이죠. 그걸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삼중수소수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이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중수소도 같이 증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일염이 비싸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천일염이 비싸다는 거는 방류하기 전에 많이 사놓자 하는 심리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지금 방류 전에 열심히 물고기 좀 사 먹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수산물 시장이 뭐 찬바람 분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제가 들어도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말씀을 교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천일염 관련 괴담은 계속 뜨겁고 특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에 진짜로 삼중수소의 영향이 있기는 한 거냐. 지금 설명을 주셨지만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삼중수소는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라는 거는 이제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같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핵 안에 이제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고요. 근데 이제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들어 있고요. 이제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들어 있는 수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중수소만 방사선을 띠고 있고요.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몸 바깥에 있을 때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파나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를 직접 접한다 하더라도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방사선이. 근데 이제
만약에 드셨을 때는 이제 이번에 거꾸로 이제 안에서 방사선이 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떤 그 신진대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방사선이 이제 줄어들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네네. 한 10일 정도 지나면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체와 유기결합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기결합분이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나나나 이런 커피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 커피보다도 작다. 네, 작습니다. 네. 자, 커피보다도 저도 커피 한 2잔씩 매일 마시는데 그 영향보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제한 기준을 걸었는데 이 기준에 맞춰 배출을 했을 때 삼중수소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이 주요 외국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요국의 삼중수소 배출량 현황입니다. 캐나다 2020년 기준으로 1831, 미국은 19년 기준으로 1714, 중국은 1054, 한국은 뭐 214예요. 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액체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액체 폐기물을 이제 정화하고 처리해서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배출 제한치 이하로 해서 이제 배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식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양이 뭐 나라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배출 기준도요. 사실은 근데 그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6만 베크렐 이게 이제 배출 기준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배출해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 퍼 리터가 배출 기준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베크렐이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그 정도네요. 근데 이번에 방류하겠다는 건 그럼 6만 베크렐로 방류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처리수, 폐기물을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6만 베크렐 퍼 리터로 맞춘 거고요. 네. 방류할 때는 바닷물 40배를 섞어서 1,500베크렐 퍼 리터로 낮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류 시점서부터 음용수 기준 이하입니다. 네. 자, 이 문과생들이 위주인 국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전공하신 분들, 정통한 과학자분들,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고 권위 기관인데 과학적 근거와 다른 이슈들을 제기하는 분들과 한번 공개 토론을 언제 어디서든지 해보자. 환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과학자들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에는 정답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의견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쉽게 말해서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하는 제안이었고요.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랬지만 좀 반대쪽에서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상 해보니 자니까 뭐 이제 과학자이거나 전문자이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시장, 노량진을 비롯해서 지금도 좀 혼란이 많다고 하네요. 어민들과 수산물 판매자들이 일본이 방류 전인데도 지금 손님들이 뚝 끊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최근 세슘 우럭 이슈가 있었어요. 원래 검출량은 얼만데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건가요? 이게 조금 설명을 좀 구구절절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에서는 문턱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자 같은 걸 밀다 보면 약간 힘을 줬지만 안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힘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움직이는 순간이 있죠. 스트레시홀드라는 거 그렇죠. 문턱값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문턱값 이전에는 영향이 전혀 안 나타나고요. 네. 문턱값서부터 영향이 나타나는데 방사선은 문턱값이 100mS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매년 받게 되는 양이 한 3mSv 정도가 되고요. 네. 문턱값은 이제 100mSv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치를 문턱값을 기준으로 안 하고 네. 그거의 1%, 1mSv를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뭐 디텍터를 차고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00mSv를 기준으로 하면 잘못하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1mSv씩 여러 군데서 받아도 100번은 받지 않지 않을 거냐 그렇네요. 해가지고 이제 기준치를 만들었고요. 사실 그 기준치에 의하면 1000베크렐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1000베크렐 퍼 킬로그램이 이제 1mSv에 해당되는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린 더 완전 강화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10분의 1, 100베크렐 퍼 킬로그램으로 이제 기준치를 낮춰버렸어요, 정부가. 네. 사실은 1000 해도 충분한 건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더 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1로 또 낮춘 기준치의 180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그 문턱값 100mSv의 한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럭세슘은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우럭 안 드신다는 분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정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서 교수에게 왜 나왔냐면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이 괴담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말하는 이 괴담의 근거 어떤 겁니까?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항상 양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세슘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혹은 삼중수소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혹은 뭐 플루토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뭐 사고 당시의 상황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애둘러서 하시는데 네네. 실은 중요한 거는 방류하고 있는 물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얼만큼 녹아 있느냐, 네. 그것이 배출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 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양을 말하지 않으세요. 양은 말하지 네.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르시는 건 뭐 우리나라 국민은 전공하지 않으면 다 거의 해당될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모른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들을 속이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과학을 포장해서 사실 비과학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학을 포장해서 비과학을 전달한다. 이걸 쉽게 말해 선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지금 방사능 오염수는 이제 원자로 안에 있는 어떤 그 해결료 물질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입하는 것도 있고요. 빗물이나 어떤 지하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퍼낸 결과가 이제 오염수인데요. 그 오염수는 이제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알프스라는 것도 그 단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세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터로 걸리게 돼 있으니까 네네. 배출 기준 이하로 이제 낮춘 그러니까 거고요. 여러 번 거르고 알프스 장치를 통과하고 탱크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각 단계별로 방사선 측정을 합니다. 전부 다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배출 직전에도 또 방사선 측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6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프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장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측정이 됩니다. 알프스에서 고장 나도 네. 그게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게 아니고 네. 측정이 되고요. 실은 이제 방류를 하고 나도 방류 지점에서 샘플링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방류 지점 옆에서도 또 채취해가지고 농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너무 하나만 딱 이렇게 슬릿을 틈을 좁혀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문제시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네. 전체 시스템을 보셔야죠. 네. 자, 끝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보고서를 내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뭐라고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어떤 그 치열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국제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한 가지 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오염수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전파가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방류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고 그것을 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은 핵폐기수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일종의 맞습니까? 핵폐기수는? 아니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거 아주 무섭게 만드는 건데 이제 저희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꾸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처리수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오염수 방류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명쾌하게 저는 되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범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